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입니다. 저는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온 도진순 선생의 백범일지를 읽었는데요. 아무래도 백범일지 자체가 원문, 필사본, 등사본 이렇게 여러 저본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책을 찾다가 접하게 됐어요. 이 책은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진 백범 선생의 자서전이고요. 이 책이 쓰인 시대를 살펴보면 상구어는 1929년에, 하구어는 1943년에 쓰였으니까 독립운동이 펼쳐졌던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되겠죠. 이 때문에 대한민국 보물 1245호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백범 선생은 첫머리에 본인이 이 글을 쓴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초에 이 글을 쓸 생각을 낸 것은 내가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어 내 몸에 죽음이 언제 닥칠는지 모르는 위험한 일을 시작할 때 당시 본국에 들어와 있던 어린 두 아들에게 나의 지난 일을 알리고자 하는 동기에서였다. 이렇게 유서 대신으로 쓴 것이 이 책의 상편이다. 그리고 하편은 윤봉길 의사 사건 이후 중일전쟁의 결과로 우리 독립운동의 기지와 기회를 잃어 이 목숨을 던질 곳이 없이 살아남아서 다시 오는 기회를 기다리게 되었으나 그때 내 나이 벌써 70을 바라보아 앞날이 많지 않으므로 주로 미주와 하와이에 있는 동포를 염두에 두고 민족 독립운동에 대한 나의 경륜과 소감을 알리려고 쓴 것이다. 이것 역시 유서라 할 것이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백범일지는 김인, 김신 이렇게 두 아들에게 전하는 김구 선생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시 시대상만 잘 아신다면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어요. 김구 선생은 안동 김씨 경순왕의 자손으로 조상 김자점의 반역죄로 온 가문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때 죽음을 면하기 위해 일부러 상민인 척하기 시작하면서 김구 선생은 상민 집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어릴 적에 김구 선생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님을 고생시킬 정도로 장난꾸러기였는데요. 난산도 그런 난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얼마나 장난을 꾀하기를 좋아하는지 멀쩡한 숟가락을 부러뜨려서 엿을 바꾸어 먹기도 하고 아버지가 집안에 둔 돈을 들고 가서 떡을 사 먹으려다가 걸려서 엄청 혼나기도 합니다. 두들겨 맞아요. 하지만 김구 선생의 아버지도 만만치 않은 분이셨는데요. 싸움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성격도 호방하셔서 늘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을 참지 못하고요. 양반이라는 신분 이런 거 가리지 않으셨어요. 나쁜 녀석들은 흠씬 두들겨 패줍니다. 이런 집안에서 자란 김구 선생은 상놈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 서러워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스승을 모시는데요. 결과는 아주 좋았어요. 소질이 있으셨던 거죠, 공부에. 하지만 곧 김구 선생은 외부 상황 때문에 공부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도 아프셨고요. 집안 형편도 원래도 넉넉지는 않았는데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공부를 너무나 하고 싶었던 김구 선생 앞에 정문재라는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정문재라는 선생은 상민이었지만 지방 굴지의 선비였어요. 다행히 수업료를 면제받는 면비 학동이 될 수 있었던 김구 선생은 기숙하는 학생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 정말 꼭두 새벽부터 서당에 도착하는 열정을 보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첫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1892년 임진년에 치러진 과거 시험장에서 김구 선생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 부정부패가 있고 돈만 있으면 벼슬을 한다는 소리가 자자한데 과연 과거 시험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풍수 공부와 관상 공부, 그러니까 이제 실용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의상서라는 책을 읽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한 구절을 찾아 마음에 새깁니다. 상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자, 그 후 김구 선생은 나이 18쯤이 되어서 동학에 합류하게 됩니다. 동학은 빈부 귀천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런 뜻의 매료가 되신 거죠. 그리고 아기접주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많은 연비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여기서 연비가 뭐냐면요. 자신이 포교해서 이 교도로 들어오게 된 동학을 말합니다.
꽤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죠? 그래서 외병이 동학당을 수색할 때 김구 선생이 몸을 피할 곳이 필요했는데요. 그때 천봉산에 가서 안진사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안진사가 누구냐? 안태훈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맏아들이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진사의 집에서 머물 때 귀한 인연 두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명은 스승으로 모셨던 고능선이고요. 다른 한 명은 참빛장수 김형진입니다. 김형진 같은 경우는 참빛장수 행세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행동이 보통 장수와는 달랐거든요. 그걸 김구 선생이 알아보신 거죠. 알고 보니까 김형진은 멀리서부터 한 번이라도 안진사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걸어와서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인연이 된 두 사람은 함께 청나라를 견문도 하고 시찰도 할 겸 북쪽으로 떠납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북방 쪽으로 옮겨서 활동을 하면 군대를 움직일 만한 곳도 미리 봐둬야 하니까요. 그런데 오랜만에 돌아오니 단발령이 내려서 나라가 어수선하네요. 안진사의 의견을 물으니까 안진사는 당장 의병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고 천주교로 믿다가 후위를 도모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강요한다면 머리를 깎을 의향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칩니다. 김구 선생은 이것에 대해서 이건 좀 의리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치하포라는 곳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요. 유명한 일화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조선인 행세를 하면서 조선인을 염탐하던 일본인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되죠. 국모를 죽인 원수를 갚은 셈이죠. 그리고 1896년 5월 11일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김구 선생의 인생 첫 번째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재정과 김윤정을 비롯한 관리들에게 큰 소리로 꾸짖게 됩니다. 제가요. 본인은 일개 시골의 천민입니다. 하지만 신하된 백성의 의리로 국가가 수치를 당하고 푸른 하늘 밝은 해 아래 내 그림자가 부끄러워서 왜구 한 명을 죽였소. 그런데 아직 우리 동포가 외인들의 왕을 죽여 복수했단 말을 듣지 못했소. 자, 그때부터 김구 선생은 사형수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독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간혹 대서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소장을 대필해줘서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기도 합니다. 또 노래도 부르면서 지내요. 꽤 유쾌하게 지낸 편이에요. 그날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사형 날은 다가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임금이 친히 전화를 걸어서 사형 집행이 중지됩니다. 만약 그때 전화기가 인천 감옥에까지 가설되지 않았으면 김구 선생이 인천 감옥에 있었거든요. 만약에 전화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참 이런 걸 천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이 이 전화기가 설치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감옥을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결국 김구 선생은 아무래도 탈옥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편에 중독된 간수가 당번일대를 노려서 아편을 주고 취하게 한 뒤에 몇 명의 죄수들과 함께 담을 넘어간 거죠. 감옥을 나와서 떠도는 모양은 참 안타깝기도 해요. 거의 거지 취급을 받는데요. 여기저기 떠돌다가 삼남, 즉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유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김형진의 가족을 만나는데요. 김형진이 얼마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충청도 마곡사라는 절에 들러서요. 그곳에서 불도를 접하고요. 중이 되고 원종대사라는 이름으로 부처를 모시게 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다시 가족에게 돌아온 김구 선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최준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경성에 파견됩니다. 김구 선생은 거기에서 에버트 청년회의 대표가 되어서 애국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33살 때부터는 서명의숙의 교사가 되어서 농촌 아동들을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는 안하급으로 옮겨서 양산학교의 교사가 됩니다. 이러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사실 점점 비극을 향해 치닫고 있어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한인 은치안에게 피살됐다는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은치안이 지금 누군지 모두 알죠. 안중근 의사이시죠? 그런데 김구 선생이 워낙 안중근 의사 때과 친하니까요. 투옥돼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불기소로 풀려나기는 하지만요. 자, 이곳에서 외병이 신문하는 방법이 3가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가혹한 고문, 두 번째는 굶기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훌륭하게 장식된 방으로 데려가서 모든 걸 다 털어놓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방법이 김구 선생에게 쓴 방법이죠. 김구 선생이 조선 사람들에게 덕망이 높고 일본에 협력하지 않으니까 왜구들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엮어내려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결국 협박에 못 이겨서 거짓 진술을 하게 돼요. 김구 선생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한 탓에 김구 선생은 1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한 40명 남짓한 감옥 동기들이 대부분 김구 선생과 비슷한 처지로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서 아주 잘 지내요. 김구 선생은 마지막 2년을 남기고 서대문 감옥을 떠나서 인천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곳의 수감자들은 축항 공사를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항구를 세우는 일이겠죠. 거기가 고역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일본인인 과장이 김구 선생을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요. 자, 김구 선생이 긴 수감 생활을 마친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는데요. 잠깐 김용진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마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게요. 우리가 마름하고 떠올리면 굉장히 악질적인 행태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김구 선생은 늘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도박을 하거나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뇌물로 환심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소작지를 빼앗겠다는 엄포를 놓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나서 임시정부가 조직된 후에는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안창호 선생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애쓰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안창호 선생은 내무총장으로, 김구 선생은 경무국장의 자리를 지켜서 정부 청사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2월 안동현에서 상해로 출발한 김구 선생은 본격적으로 임시정부 시절을 경험하게 돼요. 당시에 상해에 있던 한인이 500여 명 정도 됐는데요. 대부분 독립지사들이었어요. 김구 선생은 그 당시 경무국장이었으니까 신문관 역할도 하고요. 검사, 판사의 형집행도 담당하게 됩니다. 밀정을 추적하고 잡는 일이었죠. 실제로 17살인 김도순이라는 소년이 잡힌 적이 있는데요. 그 소년이 일본과 협조해서 정부 특파원을 잡아 넣으려다가 김구 선생의 손에 극형에 처해집니다.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않았어요. 임시정부 생활은 녹록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김구 선생의 마음을 울리는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이봉창 의사가 그랬어요. 비록 천황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이봉창 의거가 세계에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계셨죠.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나면서 계속되는 일본을 향한 우리의 항거에 김구 선생은 점점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피신 생활을 계속하게 되죠. 그러다가 중국 남경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왜군은 거기까지 암살대를 보내서 김구 선생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외적이 조기 항복을 선언하면서 김구 선생은 수년 동안 애써서 참전을 준비해온 것이, 그렇게 열심히 피신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조직해내고 물자를 조달하고 군을 세우고 했던 것들이 여러 개 당을 통일해서 한국 독립당 그리고 광복군도 준비시켰는데 모두 다 허사가 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은 앞으로 닥칠 위기도 감지했는데요. 임시정부를 해산하지 말고 우리 서울에 들어가서 국민에게 정부를 바치자라고 김구 선생이 제안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미국 측에서 이걸 허락하지 않아요. 미국 정부가, 군 정부가 서울에 있으니까 임시정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모두 정부 소속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입국하라라는 요구에 응하고 맙니다. 자, 백범일지의 마지막 부분에 아마 이 부분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나의 소원이라는 파트가 실려 있어요. 이 글은 1947년 12월에 국사 원본판이 간행될 때 처음으로 수록된 건데요.
백범일지 전체를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가장 뒤쪽에 위치한 나의 소원, 이 부분부터 읽어보시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겪었기에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고 앞부분을 읽는데 동기부여가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김구 선생의 국가론, 정치 이념, 즉 철학이 담긴 부분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백범일지는요. 제목 자체에서 일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줄거리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에 굵직한 역사를 겪으면서 또 그 역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느낀 일들, 또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자세히 짚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구 선생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에 집중하려 노력했죠. 자세한 내용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